책에 묘사되는 중국인과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인식하는 지점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우선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혐중 정서가 언제부터 생성되고 그 다음에 강해졌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쪽으로 가장 밝은 SNS에 가장 밝은 박인성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SNS에 밝은 하루 것이 종일. 아니라 이 인스타 하는 게 무슨 SNS에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MLB 파크도 들어가고. 아니 MLB 파크 그런 특정 커뮤니티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커뮤니티 문화.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 커뮤니티를 눈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눈팅을 통해서 어쨌든 이 여론을 알 수 있잖아. 인터넷 그렇죠. 여론을. 저는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눈팅을 하죠. 이게 뭐 이런 것들을 필드 워크라고 말하는 추함을 알고 있지만 이제 이건 필드 워크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약간 좀 뭐라고 길티 플레저가 있어요. 여기저기 특히 남초 커뮤니티들의 여론을 여론을 동향을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서 MLB 파크 아까 fem코 요즘에 가장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핫하죠. 2030 남성들의 어떤 목소리를 자신들이 모르겠어요.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대 건지. 대표되고 있죠. 네. 언론에 많이 나면서. 근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언급을 그렇죠. 하니까. 정치인들도 그걸 또 굳이 또 받아서 쓰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있죠. 뭐 다양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 DC 인사이드는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시조세 조상이고 현재도 엄청난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소위 담론을 생산해내고 다양한 신조어와 밈들을 통해서 사실상 인터넷 여론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혐중의 어떤 분위기, 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단화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중반 이후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적인 이 양상이 펼쳐지고 대결 구도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던 건 사실 일본이지 사실 중국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010년대 이후에 분명히 어떠한 이제 국가 간의 충돌과 분위기의 양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쨌거나 중국이 G2로 올라서는 그런 어떤 과정 안에서 우리가 뭐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인 양상에 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한령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2016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정세적인 경향들이 인터넷 어떻게 보면 분위기 안에 아주 미세한 지진계처럼 그동안 계속 사실 준동을 해왔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정세나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 혹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실제 개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다기보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손쉽게 기울어질 수 있는 형태의 혐오 정서를 잘 발휘를 해왔던 것 같고 그거 안에는 기존의 한국 사회 안에서 퍼져 있었던 중국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스테레오 타입들이 이런 어떤 혐오 정서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증폭되기 시작한 한 가지의 어떤 경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안에서 중국인들이 타자화되어 왔던 경향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도 일반에서 짱깨라는 표현들을 써왔잖아요. 써왔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항상 중국인들이 요즘에 뭔가 아시아에 대한 혹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들을 생산을 해낸다. 혹은 그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시아인으로서 내가 부끄럽다.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축적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중국이 국제사회 안에서 강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대변하게 되는 중국의 또 다른 네티즌들의 과대표된 어떠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예민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무슨 국가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아니면 독재에 대하여 찬성한다 중국 국민들은 그리고 그들이 아시아에 어떠한 종류의 영향력을 흩뿌리고 싶어한다 조선을 포함한 옛날 어떤 역사적인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동북공정
이야기 항상 나오잖아요. 중국하면 동북공정 뭐 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북한 뭐 장진호 전투 뭐 아주 그냥 맥락들이 쭈루루루루 나옵니다. 이제 중국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한국 네티즌들이 떠오르게 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 혐오적인 방식으로 지금 완전히 재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이제는 혐오 정서를 만나고 중국이 실제로 국제적인 목소리가 위상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예민함의 촉각이 엄청나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이제 혐중 정서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관사.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20자평 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쪽 그 코너로 넘겼는데, 사실 이 책이 뭐 이 책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지금 현재 한국의 혐중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학술 토론회를 열 정도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혐중 정서 특집 여론조사도 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약간 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 심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여길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대중적인 정서가 결국은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외교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 현실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원했던 어떤 것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박인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과거의 짱깨라는 말로 대표되었던 굉장히 추상화된 그냥 후진국 이미지에서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고 사실은 또 납작해진 그런 이미지, 혐오의 이미지가 되었는데, 그럼 구체적이고 납작한 어떤 혐중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중국 내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중국 내에 얼마나 다양한 모순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이 또 어떤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동아시아의 뭐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 한중일 모든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시민들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기에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반중 정서 혹은 혐중 정서라고 불리는 이런 정서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농담거리 혹은 유튜브에서 그냥 양산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통증, 뭐 이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겪고 있고 그걸 또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지 또 그들과 같이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폭스콘, 그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자스커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자인 홍명교 씨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중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절망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절망이 지금 실시간으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기자 시절에 저는 주로 이제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들을 많이 돌면서 르포 같은 것도 많이 썼는데, 특히 이제 뭐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들에서 겪는 그냥 절망,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책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져서 사실은 이것이 결국 한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에서도 똑같은 노동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은 신문지상에 나오지도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투쟁들에 대해서 같이 또 함께 또 싸워나가고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 보니까 또 오히려 저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혼자 당하는 난리가 아니었다.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다 겪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경 없이 같이 좀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할 때 우리 전태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각자가 겪었던 어떤 사건들을 같이 얘기할수록 비슷하다. 사람 사는 것이 노동자들이 사는 것이 다 비슷하다.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더 노동자나 사람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이 홍명보 씨가 얘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국인들 싫어 짱게 싫어 뭐 얘네들 뭐 그런 하는 짓들 행태들이 싫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중국 사람들 내부에 어떤 다양한 결들이 있는지를 좀 속깊게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추천했었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그 시사인 그 기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14개 국가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나이든 그 이 중국 세대의 그 나이든 5, 60대의 세대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의 한 나이 든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데 반해서 한국의 유일하게 한 나라 한국만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라든가 사상, 전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가치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그냥 굉장히 혐오 정서만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구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물론 예전부터 뭐 짱깨니 무슨 오정희 소설에도 그런 게 중국인 거리에도 그런 이제 나오잖아요. 마적단 얘기면 뭐.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지금의 20, 30대가 가지는 그러한 혐한 정서라고 하는 거는 좀 유별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맥락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혹독해진 현실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미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운동이 한국의 뭐 80년대 그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랑 너무 다른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지성인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뭔가 지지하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회가 그래도 귀 기울였고 연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나름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데 반해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대학의 대자보가 더 이상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보를 못 쓰면 뭐 지나 잘 살지 선 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앞길도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면 명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가 그런 주제나 돼? 라는 식의 조롱과 비아냥이 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런 노동운동 학생운동 했을 때 분위기와는 이 세계적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더 혹독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그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더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도 이제 한국의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그러한 99년도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 안에서만 계속 이 논의가 공회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식의 어떤 그 논의의 진전 없이 점점 어떠한 대상을 혐오를 하면서 그러한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더 상황이 이제 무슨 논의의 진전 없이 막 동원이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어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더 이 사람들한테는 더 춥고 더 혹독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과 단순 비교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그때보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더 암울하고 그래서 더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여기에 베이징 이 노동자의 집에 이게 무슨 캐치프레이즈처럼 했는 게 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표현하고 뭐 스스로 실천하고 이런 식의 스스로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다 이렇게 동원되잖아요. 정치권에서 뭐 하나 뚝 튕겨주면 막 우르르 몰려가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프레임 하나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주면 다 거기에 수렴대가 다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시대고 다 동원되고 막 그런 시대에서 이런 식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암담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시대가 중첩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60, 70년대 학생운동부터 현재의 어떤 진보의 좌멸까지에 이르는 어떤 이 한 50년에 걸친 어떤 그 투쟁의 역사 같은 것들이 이 최근에 중국의 몇 년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의 전개들에 차르르르 얽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한국도 굉장히 급격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발전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지금 속도는 사실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방식의 속도고 이 속도가 한쪽에서는 가속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느리게 가고 있는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베이징시 이야기하면서 베이징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지금 겹쳐 있는가. 그러니까 중앙부로 가면 갈수록 근대화되어 있고 집값은 비싸고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이 시간을 빨리 가는데 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오히려 시간이 느려지고 있는가. 피촌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이 학생운동들의 목소리가 뜨거운데 사실은 그게 이 베이징의 중앙으로는 절대 진입할 수 없는 목소리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배상민 작가하고 2018년도에 중국을 갔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상해를 갔었는데 상해에서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제 딱 보면 1970년대부터 2020년대 최첨단까지의 이 삶이 한 50년이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라데이션으로 쭉 펼쳐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훨씬 뭔가 풀기 어려운 난망한 문제라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압축 군대화라는 현상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당시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외국에서 온 학자들, 좌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18세기, 19세기의 유럽과 20세기 유럽이 같이 공존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것 인상을 아마 지금 중국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최첨단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들도 그대로 나타난 반면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기업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농민공이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착취하는 글자 그대로 이제 뭐 막스가 얘기했던 원시적 축적 시대에 가능했던 그런 뭐 그냥 노동력을 쥐어짜는 형태, 억압하고 쥐어짜는 형태의 그런 노동의 문제들도 또 똑같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T 노동자의 그런 크런치 노동과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런 이제 노동과 또 과거의 농민들의 어떤 착취 이런 것들 지대를 추출하는 그런 지대 추구 이런 것들이 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개개인의 그런 모순 각각의 모순들을 어떻게 그러면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어떤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도 굉장히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내 불만에 대해서도 이제 공산당이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걸 찍어 누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역시도 80년대에 이제 중화공업이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고 중산층화 되면서부터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노동조합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권리의식도 늘어나면서 또 노동운동 역시도 과격해지고 활발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것을 타도하자는 민주화 운동이 사실 노동운동과 결합하고 그것이 또다시 또 큰 시민운동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중국 역시도 사실 그런 것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겠죠. 당국에서는 공산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노동운동이 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 그러니까 민주화를 원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이제 결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백척간두에서 이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쭉 이대로 가서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폭발을 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또 중국 내에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제2의 뭐天安문 사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양한 어떤 모순들과 다양한 쟁점들과 다양한 계기들이 중첩돼서 우연한 계기에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이 거대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2005년에 다카하라 모토아키라는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좀 긴 제목의 책이었는데 너무 사실적인 제목이다. 네, 구체적인. 그때 당시에 저는 기자 생활하다가 이 책을 이제 우연히 보고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현상을 캐치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005년에는 사실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렇게 막 활발했던 시기는 아니었고 정치 논쟁은 활발했지만 사실은 한중일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론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가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왜 서로를 그렇게 극혐하는지에 대한 제 책을 쓴 거예요.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유를 불안형 내셔널리즘에서 찾습니다. 불안형 내셔널리즘은 이제 한중일에서 똑같이 어떤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격화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라든가 불안한 청년 세대들, 그러니까 삶의 생존의 어떤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진 청년들이 그 불만을 자기 국가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매개적인 조직이라든가 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불만을 서로 이제 일본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 투사를 하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투사를 하고 한국은 또 중국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불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었고 근데 그 책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제 그 국면이 실제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이게 사실이 됐잖아요. 완전히 완연한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성견지명이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절판이 안 됐다면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딱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인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셔널리즘이기도 하고 동시에 얼마든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갈아 끼울 수 있는 일종의 모듈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땐 국뽕을 쫙 주입했다가 또 안 될 때는 일뽕을 주입했다가 중뽕을 주입했다가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돌려쓰면서 동시에 이거를 돌려쓰고 있는 애를 발견하면은 나머지 포지션을 딱 잡아가지고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놈 일뽕 빨고 있네?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면은 가서 너는 요즘 이 시국에 무슨 일본을 빨고 있냐? 저놈을 매우 쳐라 막 후드려 팼다가 그랬다가 국뽕을 또 빨고 해서 와 나는 이런 시대에 또 오징어 게임 잘 됐다고 국뽕 빠는 놈들이 제일 싫어 이러면서 국뽕을 매우 쳐라 그럼 또 국뽕을 매우 칩니다. 아직은 국뽕 아니야? 지금은 국뽕이 대세죠. 지금은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등에 힘을 얻고 이제 국뽕이 대세인데 근데 또 이제 국뽕이 시들해지면 또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다른 뽕을 주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셔널리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적대적인 내셔널리즘을 효과적인 도구처럼 활용하면서 서로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저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이제 그런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 같은 아시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내부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되게 모범적이고 그다음에 규범적인 그런 그룹이고 너네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혐오하는 우리가 일본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멀쩡해라는. 일본에 비해서 중국을 더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야만적이라는 대륙의 기상 그렇죠. 이런 미개하다. 미개하다라는 미개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논리 자체가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논리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면화하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아시안이에요. 아시안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든 거리두기를 통해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그리고 생각이 솔직히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해외 여행 유튜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저 수많은 서양인들이 나한테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너무나 귀찮으니까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대답은 여기에다가 태극기를 박자. 테러블. 그러면 더 타겟이 될 텐데. 아니 근데 전에 왜 지금 이제 이 서구에서의 아시안 혐오가 굉장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어떤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 한인 사회에서도 이게 자기네들은 정말 납세 의무 잘 지키고 아무튼 되게 모범적인 그러한 그 이 소수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는 백인 중심의 그런 메인스트림을 지향을 하고 나머지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모범적이야. 그런 식의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쪽을 지향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여기에 묶이지 않고 인종적 차별에 기반해서 여기에 묶인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그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그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 미국 사회 내에서 다른 소수 인종 집단들과의 그러한 연대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다른 집단과의 배제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중심을 향한 그 열망으로 그들 어떤 사대적인 그러한 것에 이렇게 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소수자 집단과의 연대나 이런 걸 통해서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이게 중국에 대한 그 혐오가 그러니까 손쉬운 어떤 감정 소모, 그러니까 손쉬운 해소 방식이고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고 누군가를 혐오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라고 하는 이상한 왜곡된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적이어야 그러니까 뭐 되지 않을까. 동아시아의 엘리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끼리 서로 상대방을 근거로 해서 쟤보단 낫지. 우리가 쟤보단 낫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혐오를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를 항해해야 될 불만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면서 인민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사실. 요즘에 인터넷상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 또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갈라치기라는 말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우리를 갈라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자꾸 페미니즘을 지지함으로써 남녀 젠더의 갈라치기를 만든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갈라치기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해왔고 나하고 다른 집단들을 계속해서 구별하고 거기에 대해 타자화를 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계속 원래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있었네? 그래, 나의 이러한 것들 지금 저 사람들이 타인을 갈라치게 하는 건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거야. 나의 자발적인 어떠한 혐오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는 저 정부를 매우 쳐라 이렇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쏙 빠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중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혐오하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약자들을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해왔던 구별짓기 행위를 마치 내 의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 어떤 지향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면피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손쉬운 이제 자기정당화가 요즘에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딱 부러지는 답은 없는데 결국은 이 홍명교 씨도 이제 자기가 뭐 이런 소박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한중일 노동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이유는 서로가 너무 추상화되어 있고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냥 스쳐가는 관광객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쁜 면만 보이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미개한 모습만 보이고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더 차이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나름의 어떤 애환들이 있는 건지 보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각자의 어떤 모순들에 대해서 또 서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계기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지식인들끼리라도 교류가 있었고,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들끼리 교류도 많았었고, 특히 이제 예전에 과거에 사회당이 좀 일본에서 잘 나갔던 시절에는 사회당 쪽에 지지하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과도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같이 얘기할 때 항상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어떤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일단은 잠깐만요. 네. 이 논의가 지금 두 번째 논의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두 번째 논의 전에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협중 정서를 갈라치기로만 보는 것도 좀 우리 논의가 좀 편협해질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이 판은 사실 미국이 깔아놓은 판이고, 미국이 중국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시장 겸 제조 공장으로 키우려다 보니까는 이걸 미국이 한 짓이 미국한테 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블로백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블로백을 미국이 맞이한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패권 국가를 키워버려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세계 질서 속에서 또 갑자기 물질적인 풍요가 몰아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정신과 물질의 지체 현상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 추태라고 할 수 있는 외국 나가서, 우리도 90년대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 관광객도 외국 그럼. 나가서. 소위 이제 졸부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중국한테 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일종의 그걸, 사실 그때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혐오 많이 했잖아요. 관광지 가가지고 제일 추태 많이 부리는 게 한국 사람이란 동아시아 얘기했고, 국가 다니는.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이걸 단순히 갈라치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협중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협정의 문제도 사실은 국제 절서 안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주적으로 놓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 또 다른 갈라치기. 네. 양키 고홈? 양키 고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다음 논의가 사실은 이제 이것과 이제 국제적인 진보와 연대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좁은 국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우선은 이 논의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진행 잘해.